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국가교회 성장 부분을 이제 진행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15세기 정도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중앙 집권화되고 교황권이 상당히 약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국가 단위의 어떤 교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종전의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이 지배했던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각 국가 단위, 민족 단위 교회를 강조하는 그런 흐름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갈리카리즘이라 해서 그 프랑스 국내 이제 그 개별 단위의 어떤 국가 단위의 교회를 강조하는 그 흐름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보여주의 결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교회세의 로마 납부를 금지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교회세 같은 거 있죠. 뭐 11조라든지 헌금 이런 것들을 교회 프랑스 자체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로마에 이제 보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프랑스 내 모든 성직에 대한 교황의 임명권을 부정하고요. 주교와 수도원장은 참사에서 선출돼도 규정을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 왕이 프랑스 교회를 지배하도록 이제 하는 걸 이런 걸 결의했고요. 그다음 이와 비슷한 것이 마인츠 결이라 해서 독일 교회도 프랑스 교회와 비슷하게 결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속 군주들도 그들 지배하에 교회를 국가 단위로 통합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직까지는 국가교회에 등장을 했다고 해서 카톨릭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카톨릭 체제 안에서 이 국가 단위 교회를 강조하는 거고 교황과 그 로마의 간섭을 물리치자 그런 선이죠. 그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이제 볼게요. 십자군 전쟁. 자,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부터 해서 한 13세기까지 총 7번에서 8번까지 진행을 했는데, 자, 십자군 전쟁 전에 그와 비슷한 이제 운동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럽에 진출했던 그 이슬람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건 에스파니아와 시칠리아 두 방면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에스파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보면요. 자, 예전에 에스파니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게르만 그 이동 시기 때 무슨 왕국 있었죠? 예. 소고트 왕국이 있었죠. 근데 이 소고트 왕국이 멸망을 했잖아요. 이슬람이 침입받고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여기를 지배했던 대표적인 세력이 우마이야 왕조예요. 근데 이제 후 우마야 왕조가 이제 나중에 분열되죠. 그래서 여러 토착 제국으로 이제 분열이 되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에스파냐는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소고토 왕국이 멸망할 때 기독교 세력들이 다 이베리아 반도에 쫓겨난 건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이베리아 반도에 보면 피레네 산맥 있죠. 그래서 이 피레네 산맥에 조그만 도시국가 정도의 어떤 조그만 군수국가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생존을 하고 있었고 근근히 버텼어. 이들 국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반도 내에서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그 당시 그 이슬람 세력들이 분열되고 점점 힘을 키운 이 그리스 국가들이 점점 힘을 합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당시 코르도바 교주국을 공격해. 그 당시 이슬람 세력의 대표적인 국가들 그리고 서로 합병하고 통합하고 합병하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세계 왕국은 나눠지죠. 또 포르투갈, 카스티아, 아라곤. 그래서 카스티아, 아라곤은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스페인이 되고요. 포르투갈은 또 독립해 가지고 이제 독립왕국이 되죠.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를 이제 이슬람 세력들 몰아내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정복 운동이라고요. 재정복 운동. 자, 그래서 넓게 보면 이 재정복 운동도 십자군 전쟁에 포함시킨 사람도 있어요. 또 재정복 운동도. 자, 그리고 이제 시칠리아를 보죠. 시칠리아는 그 당시 이슬람 세력 밑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노르만 기사들이 그 비잔티움부터 이탈리아를 회복을 하고요. 남부 이탈리아를 회복하고
또 노르망 아까 아침에 이제 시칠리아를 회복을 했다. 23세기부터. 그래갖고 이제 노르망 기사들 교황에게 신종하는 대신에 그 시칠리아 왕을 칭하게 되는데 그래서 양시칠리아 왕국이 탄생이 돼요. 이 양시칠리아 왕국. 또 양시칠리아 왕국은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 왕국하고 또 시칠리아 왕국 두 개로 또 분열되죠. 주인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프랑스 세력이 있다가 스페인 세력이 있다, 프랑스 세력이 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 십자군 전쟁을 들어볼게요. 십자군 전쟁의 배경을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유럽 세계 팽창용이나 이 당시 교황의 요구, 동로마 어떤 그의 구원 요청 등등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유럽사의 팽창을 볼게요. 십자군 전쟁을 할 때가 되게 11세기 말에서 이제 12세기 넘어가는 그런 건데 요때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봉건사회가 안정화되고 농업 생산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이제 생기고 원거리 교육이라든지 상파화폐 경제, 도시 경제 이제 조금씩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럽 사회 내부에 이제 발달된 그 사회 경제적인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뭔가 폭발 어느 쪽으로 이제 뭐냐면 분출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됐고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이베리아 반도의 재정부 운동이나 십자군 전쟁 등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의 활동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 당시 교황은 그 동로마 황제 구원 요청을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뭐 동로마 교회를 장악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성지 예루살렘을 또 회복하겠다. 그런 목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슬람 세계의 어떤 반격,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동서 기독교 세계를 다시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로마의 구원 요청인데, 이게 직접적인 계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셀주크 트루크가 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요. 성지 순례자를 박해를. 예전에는 뭐 그냥 내버려뒀는데 이때는 박해를 하기 시작해. 또 결정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이 소아시아 지역은 예전에 이제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었고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영토가 축소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게 소아시아 지역 때문이거든요. 예, 그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 원래 터키 지역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터키고 이스라엘 세력권이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 세력권 받아 있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을 그 당시 셀주크 투르크 밑에 있는 제국이었던 rum셀주크 투르크가 있어. 이 rum셀주크 투르크가 이 지역을 장악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노플 입장 때는 일단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도 위협받고 비잔틴 제국 입장 때는 그다음 경제적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동로마 황제는 그 교황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그 당시 그 구원 요청에 응해서 교황 우르반 2세가 크레노몬 공의회를 개최해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크레노몬 공의회. 예. 그래서 성지회복을 호소했다. 원래는 동로마 제국을 구원을 해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동로마 황제를 구원하는 건 좀 약간 명분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내세웠던 건 포멸적인 성지회복이야. 네, 성지회복.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죠. 자, 십자군 전쟁은 이제 쭉 이렇게 1차 십자군, 2차 십자군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1차 십자군 볼게요. 제일 그래도 성공했던 십자군이 1차 십자군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성지 회복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성지 회복을 원활히 했던 그런 그 십자군이 1차 십자군이죠. 자, 콘스탄티노플을 거쳐서 소아시아의 니케아를 함락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니케아가 셀주크 투르크의 수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셀주크 투르크의 수도는 아니고요. 요거는 룸셀주크 투르크의 수도예요. 룸셀주크 투르크.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 보면 에미드라는 여러 지방 장관들이 있었거든요. 거의 반독립적인 그 세력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룸셀주크 투르크예요. 소아시아 반도에 있었던 그래서 룸셀주크 투르크의 수도였던 니케아를 일시 함락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이들이 소아시아에 머물렀던 건 아니고요. 성지를 수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시리아나 요르단,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 요충지를 점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돼.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죠. 그래갖고 여기를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고 그 외에 부근에 에데사 백령이라든지 안티오코 공령, 트리포리 백령 이런 같은 그 봉건 왕국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에데사 백령, 안티오코 공령, 트리포리 백령 등등 해가지고 제국들을 만들죠. 일종의 봉건적 제도로 재편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의 봉건 제도를 이 당시 중동 지역에 이식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뭐가 시험이 나왔냐면 요 예루살렘 왕국에 대해서 시험이 나왔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왕국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중세사 있었죠. 중세사. 서양 중세사 두 권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왔어. 그래서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중세사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가끔씩 여기 많이 나와요. 좀 가끔씩 많이 나오는데 좀 근데 어때가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2년마다. 예, 그래갖고 한번 이것도 시간 되시면 발췌독이라도 좀 해두시는 거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심화교재에서 그 부분을 찾아볼게요.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280페이지 펴보세요. 280페이지. 자, 280페이지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제 그 앞에 보면 오늘 왼쪽 지도에 보면 전반전 1차에서 7차까지의 이슬람 십자가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1차 십자군 후에 만들어진 기독교 국가도 있어요. 그 위치를 보면 이제 안티오코 공국이 있고요. 참고로 이 안티오코는 동서교통의 요지예요. 요 옆에 에데사와 함께. 그래서 그 북쪽에 에데사 백국이 있고요. 자, 백국이니 공국이라는 것은 국가긴 국가인데 제국이라는 뜻이에요. 공장령, 백장령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트리포리 백국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트리포리 백국, 안티오코 공국, 그 다음에 에데사 백국은 어디에 주종 관계를 맺고 있냐면 예루살렘 왕국의 주종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 그 공국이 수장들이 예루살렘 왕국의 왕한테 충성을 맺고 있죠. 또 예루살렘 왕국이 있고요. 여기가 중심지죠. 근데 이 예루살렘 왕국 안에서도 여러 제후들이 있어요. 그 제후들이 이제 뭐냐면 주종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를 하고 있었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이슬람 세력들은 셀주크 투르크예요. 셀주크 투르크. 근데 그 십자군 전쟁 할 때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셀주크 투르크가 분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제후들로 분열돼 있다 보니까 이들을 효율적으로 막지 못했어요. 유럽 세력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구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언급한 것처럼 1차 십자군 전쟁 때 처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지 탈환을 했죠.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 그 이슬람 교도에 대한 약탈과 대규모 살상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3차 십자군 전쟁 때 이전에죠. 십자군 전쟁 이전에 살라딘이라는 왕이 있어요. 살라딘.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를 점령했던 아유브 왕조의 그 수장이 있어. 쿠르드 출신인. 그 살라딘이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보이는 간대한 태도와 좀 대비되는 모습이야.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역대 왕의 업적을 보는데 뭐 역대 왕의 업적들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고드프 1세부터 해서 볼드윈 그 쭉 있는데 각자 보시고 마지막 왕이 이제 누구냐면 루시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시냥. 이 사람이 이제 왕국을 창탈을 했거든요. 그런데 살라딘에게 하티 전투가 되게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그 하티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이 예루살렘 제국은 살라딘에게 멸망을 했다. 네.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나중에 3차 십자군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요게 기억할 것은 그 살라딘 있죠. 살라딘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 좀 유명해. 교과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티 전투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그 전투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예.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정치 구조를 볼게요. 자, 일단은
유럽의 봉건제를 그들이 이식했다. 그래서 일종의 봉건 국가였다. 그래갖고 왕령지 예루살렘 주변의 왕령지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대제국에도 그 주변 영토를 분배를 했죠. 근데 왕의 권한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봉건적인 최고 주권자에 불과하고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고요. 실제적으로는 대제국 예루살렘에 이제 존재했던 대제국으로 구성된 고등법전이 주요 기구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 고등법전도 예전에 한번 그 09년 기출문제 그 예문에 언급돼 있었는데요. 자, 고등법전의 그 권한을 보면요. 왕을 선출하고요. 왕은 고등법전에서 모든 일을 승인받아 해야 되고, 그 왕과 제후 간의 봉사 및 권한을 결정했고, 사법권이라든지, 원래 사법권은 고등법전 원래 기능이었는데, 이거 외에도 행정권, 입법권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아모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모리스는 고등법전의 권한을 좀 왕권으로 이제 이관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혁을 했는데, 뭐 요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봉신법전이라는 게 있는데, 봉신법전이 뭐냐? 예. 봉신법전은 그 각각의 아까 트리플 백령이라든지 에데사 백령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있죠. 그 안에도 고등법전과 비슷한 그런 법전도 있었어. 그래서 기능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기능은. 예. 자, 그러면 예루살렘 왕국과 그다음 주변에 있었던 안티오코 공령이나 트리플 백령, 뭐 에데사 백령과의 관계를 보면 일종의 이제 봉건국가의 관계, 그 주종 관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후국들은 예루살렘 왕에게 신설하고 예루살렘 왕은 그들이 후계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후견권을 행사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고등법전에 속하지 않아요. 네, 고등법전. 그러니까 독자적인 아까 봉신법전이나 공공 간섭이나 법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고등법전에서 이제 있었던 여러 대제후국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티오코 공령이나 트리프 백령, 에데사 백령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상대적 큰 뭐냐면 제후세력들 얘기하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중에 이제 안티오코 공령, 트리프 백령 중에 에데사 백령 중에 에데사 백령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 있어요. 에데사는 그 동서교통의 요충지였는데 이곳이 나중에 그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해요. 그래서 이것이 2차 십자군 전쟁의 또 원인을 제공해줬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이 멸망할 때 3차 십자군 전쟁이 일으킨 배경이었고 에데사 방령이 멸망할 때 2차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국의 군사 제도는 보면 그 왕국의 이제 상설 경비대로 하지만 실제로 왕국에 상비군은 없어요. 상비군은 없고 대개 보면 이제 신전 기사단이라든지 손 요한 구호소 기사단 있죠. 이런 기사단이 일종의 나와서 파견해 갖고 대신 지켜주는 거야. 대신 줘. 그래서 신전 기사단, 성 요한 기사단, 독일 기사단 이게 그 유럽의 3대 기사단이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왕국부터 해교도의 국경 부근인 크레데 슈발리아 지역을 받고 요새를 건설했는데 크레데 슈발리아는 되게 유명한 요새예요. 이게 되게 건강하게 지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아주 튼튼하게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격을 받고 함락된 적이 없어. 함락된 경우가 되게 건강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가파른 산맥에 그 산을 위에다가 이제 지었는데 되게 이제 뭐냐 유명한 요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신전 기사단이 선 요한 고소 기사단은 예루살렘 왕국 외에도 유럽의 곳곳에 토지와 재산을 또 받아가지고 국제적으로 놓았던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국제화된 기사단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이들 세력이 커지니까 나중 프랑스 왕이 이 신전 기사단을 템플 기사단을 해체시켰죠. 예, 이게 너무 세력들이 커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도원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토지를 다 뺏었잖아요. 예, 그래서 왕권을 위협할 만큼 상당히 큰 규모의 전 유럽적인 조직체예요. 전 유럽적인 조직체고 지금 남아있는 기사단은 성요한 기사단이 있어요. 로도스 기사단이라고 또 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기사단이 있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제후와 봉신 관계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보통 유도배에서는 봉토를 수여받잖아요. 제후가 이제, 봉신들 관계 보면, 제후가 이제 제후가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줄 때는 봉토를 주는데, 봉토를 주는 대신에, 화폐를 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잠깐만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왕국은 땅이 적기 때문에 봉투를 지급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대신에 봉투보다는 화폐를 이제 지급한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군대를 이제 제공했던 이제 여러 기타 세력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성지순례나 이런 걸 해갖고 한 개인과 집단들이 잠깐, 근무하거나, 아니면 이탈리아 도시 함대들이 이제 해상권을 장악해서 보급물자, 해군 역할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제 군사제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봤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전반적 봤고요. 다시 이제 돌아갈게요. 경기도 학교에서 오늘 또 들어가면, 앞에 이제 기사단이라는 게 있었죠. 기사단이 십자군 전쟁 때 큰 역할을 했는데, 유럽의 3대 기사단, 사원 기사단, 병원 기사단, 독일 기사단, 이게 세 개 기사단이 있어요. 사원 기사단은 이제 솔로몬 사원 근처에 설치됐고, 또 나중에 얘기했던 프랑스 왕이었던 필립 4세에게 해체됐죠. 병원 기사단 같은 경우에는 순례자들의 이제 뭐냐면 위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병원을 만들고 나서 세인트 존 병원을 만들고 나서 이제 부설됐던 기사단이고요. 이 기사단은 나중에 예루살렘 왕국이 망한 다음에 키브로스, 노도스, 몰타까지 이동해요. 그래서 어떤 책은 노도스 기사단, 몰타 기사단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원래 키브로스나 노도스에 있다가 이것이 오스만 투르크에서 점령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몰타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또 나폴레옹이 이 성을 점령할 때까지 계속 존재를 했고요. 지금도 있어요, 병원 기사단은. 그래서 지금 어디 있냐면 교황청 있죠. 교황청 호위부대로 남아 있어요. 이 기사단은 지금도. 그 다음에 독일 기사단은 제3차 십자군 때 독일군만이 이제 구성된 기사단을 이제 창설했죠. 투도 기사단이라고 그러죠. 발트해 연합군과 이교도의 투쟁의 현신인데, 특히 이제 그 당시 누가 쳐들어왔죠? 몽고가 쳐들어왔죠. 몽고 세력이 쳐들어올 때 동유럽 지역에서 이 몽고 세력들과 싸웠던 기사단이 이 독일 기사단이야. 또 독일 기사단이 또 뭐냐면 또 기억할 것이 이들이 중심을 갖고 동유럽 지역이 개간을 해요. 독일 지역이 개간 사업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프로이센 지역 있죠. 이 프로이센 지역이 이 독일 기사단에 의해서 개척된 지역이에요. 예, 이 지역이. 자,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때 해체되고 그 영지는 프로이센에게 계승했다. 원래 이제 프로이센은 이제 그 지역인데 지금 오늘날 폴란드 독일 때인데 동부 독일 때인데 원래는 이제 브랜덴부르크 선제후 아시죠? 베르링의 브랜덴부르크 선제후가 30년 전쟁 후에 이제 서프로이센을 먹고 그 땅을 이제 먹고 나중에 또 동프로이센까지 먹고 그래서 나중에 국명을 브랜덴부르크에서 뭘로 바뀌었죠? 프로이센으로 바뀌었죠. 에스파냐 계승전쟁 이후에. 이거 나중에 좀 뒤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십자군은 요거는 뭐 에데스 백년 정복 때문에 일어났고요. 3차 십자군 이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세력들이 약진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살라딘이죠. 예, 살라딘 아유브 왕조를 창시했던 살라딘. 그래서 아까 이제 하티 전투에서 크게 대승리해서 예루살렘 왕국을 함락을 했다.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소재로 해갖고 예전에 한번 영화를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티 전투가 아주 유명하니까 전투 명칭 좀 외워두시고 토코메타의 전쟁사 보면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사부작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티 전투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십자군 전쟁 볼게요. 요거 상당히 중요한 전쟁이죠. 자, 이 4차 십자군 전쟁을 누가 주도했냐면 이노세트 3세가 주도했어. 네, 이 사람도 유명하죠? 외워두세요. 이제 기출에 언급했죠. 나테르 공예를 또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왕과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왕의 파문까지 처했고 그래서 교황권의 절정을 이뤘던 교황이 이노세트 3세야. 자, 그때 이제 국왕들 아무는 호응하지 않고 프랑드백 같은 볼류이시한 프랑스만 호응했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그 함대 건축이나 무기 제조를 의뢰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외상으로 내가 이걸 하면 돈을 빌려다가 뭐냐면 너네 나중에 주겠다.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열심히 함대도 만들고 그다음 무기도 만들었어. 참고로 그 당시 베네치아는 군수공업으로 먹고 사는 그 지역이었어요. 해상무역도 발달됐지만 그래서 이제 조선소나라든지 그다음에 군수공장 이런 것들 이제 되게 많았거든요. 자, 한데 문제는 기껏 만들어 놨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출정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주는 거야. 십자군주의. 그러니까 베네치아 상인들 어떻게 했어요? 이거 큰일 났죠. 자기도 다 돈 끌어다가 이제 뭐 무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 줬는데 그래가지고 그 대신 이제 가지고 돈을 어디에서인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뭘 처음에 요구했냐면 그 당시 유고슬라비아 그 안드리아의 연안에 보면 찌라시라는 곳이었어요. 찌라시. 그 찌라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기가 이제 그 해적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해적들이 많고 그래서 그 베네치아 상인들 좀 괴롭히고 그랬으니까 요 지역을 터달라.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그냥 쇼을 쳐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찌라시를 이제 공격을 거 점령했는데 문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 그 당시 그 비잔틴 제국에서 네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쫓겨난 왕의 아들이 한 명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과 그 당시 십자군들이 어떻게 돼요? 눈이 확 뜨겠죠. 좋네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왜곡됐죠. 원래 목적은 십자군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왕국을 회복하는 데 있잖아. 근데 돈의 눈이 어두워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어요. 예, 베네치아와 십자군 연합군이. 그리고 나서 거기에 라틴 제국을 수립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너세트 3세가 처음 열받았어. 그래서 이들을 파문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자기한테 뭐 불리한 것도 하나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동로마 제국을 이제 교회까지 장악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는 파문을 철회했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4차 십자군 전쟁이 끝났는데 이 4차 십자군 전쟁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 종교적 목적에서 실시했던 십자군 전쟁이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하죠. 그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제일 큰 계기가 됐던 게 4차 십자군이에요. 4차 십자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라틴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도 한번 언급됐는데 기출문제 이 라틴 제국은 예루살렘 왕국처럼 봉건 제도를 이식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봉건 제도를 이식했어. 그래서 라틴 제국이 있고 주변에 여러 제국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곧바로 이제 몇십 년 한 그 5, 60년 가다가 다시 뭐냐면 멸망을 하죠. 그래서 뭐 콘스탄티 노플이 그 라틴 제국이 멸망하면서 동로마 제국이 다시 회복이 되죠. 물론 이제 동로마 제국은 이제 회복됐다 해도 힘이 쫙 빠진 상태였어. 예, 이건 좀 이따 서양사 강좌 읽을 때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그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잠깐만요. 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그러면 이제 131페이지 보세요. 서강자. 자, 교황청이 주도한 십자군 전쟁을 볼게요. 자, 십자군 전쟁은 교황권의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열정과 신앙심이 없으면 불가능했지만, 자,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던 것이 교황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군은 그 교회가 조직된 군대였다. 십자군 처음 구상하는 교황은 그레고리 7세였다. 비잔티움 제국의 공격에 처했음을 알고 있는 그레고리 7세는 1074년에 셀주크 투르크와 맞서 싸울 군대를 일으켜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동방을 가는 계획을 구상했다. 교황은 이를 통해 동서교회를 화합하고 기독교 세력을 통일을 희망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통일된 기독교 세력의 수장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서교합의 어떤 교회 통합 그런 목적에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계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신의 동방 원정을 간 사이에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책임을
황제였던 하인 사색에 맡기겠다 제의쯤에 양자사의 서인권 투쟁으로 터지면서 십자군 구상은 잊혀졌다.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7세의 꿈을 현실화시킨 사람이 교황 우르반 2세죠. 자, 오르반 2세는 1095년 11월 29일 크레노몬 공의에서 오르반 2세는 십자군을 제청했다. 하지만 위험에 처한 비잔티움 제국을 도와준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 우르반 2세는 성진 예루살렘을 이교도로부터 해방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자, 이때 십자군의 제일 큰 목표는 콘스탄티노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되었다. 교황은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제에 대한 포괄적 사면을 약속했다. 그때 이제 발행한 문서가 뭐냐면 면제부죠. 면별부. 이 면별부는 원래는 이제 대사문서로서 그 십자군 전쟁 때 처음으로 이제 발행을 했던 거예요. 자, 교회는 외부의 적이 이스라엘 공격뿐만 아니라 유럽 내부에 있는 적들, 이단을 공격하는 십자군 전쟁을 했는데 그 십자군들을 알비 십자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알비 십자군과 그 다음에 발트해 십자군이 이에 속했다. 그래서 발트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북유럽 이쪽에 십자군을 이제 의미한 건데 하여튼 이노케티투스 3세는 이 사람 에오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1199년 10월 5일날 이미 진행되었던 발트해 십자군들이 참여하는 이들에게 은사를 약속했으며 그 다음에 1208년 3월에 알비파와 이단을 척결하는 그 십자군을 촉구했다. 십자군을 주도한 것은 교황청이지만 중세 기독교인들의 종교 열정과 신앙심이 없었다면 십자군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하고 특히 그 알비 십자군 있죠? 요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알비파 그 당시 이단 관련돼 가지고 그 예전에 그 했던 건데 요거 이노케티오 3세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참고로 여기 좀 그 설명은 안 돼 있는데 발트해 십자군을 대해서 볼게요. 발트해 십자군을 다른 말로 북방 십자군이라고 해요. 북방 십자군. 그래서 이제 주로 이들은 이제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스웨덴 왕과 그다음에 아까 독일 기사단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주로 어디를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러시아 동방 종교회 있죠?를 공격 대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의 동방 종교회 같은 경우는 원래 그리스 종교죠. 요길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웠기 때문에 이제 그 발트 쪽, 러시아 쪽 싸웠기 때문에 북방 십자군, 발트해 십자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북방 십자군은 발트해 부근이었던 부근의 리보리아인가 에스토니아인 핀족 이런 사람들을 불복시켜서 개종을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발트해 십자군들은 그다음 그리스 종교 북방에 그 발트에 있는 그리스 종교 세력들을 뭐냐면 정벌하는 십자군이 발트해 십자군, 북방 십자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신천지 되게 많이 많잖아요. 기독교 보면 되게 이제 이단인데 그 당시 이제 알비나 그 당시 그리스 종교도 카톨릭에 올 때는 이단이에요. 이단.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고요. 본격적인 의미의 십자군을 촉발시킨 건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코네루스의 지원 요청이다. 황제는 셀주크 투르크의 침입을 맞설 군사적 지원을 교황 우르반 2세에게 요청했고 교황은 이에 대한 답으로 1905년에 크레노몬 공의에서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틴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를 방해했다고 언급하면서 성지 회복 위한 성전을 촉구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자 피에로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온갖 사람들 다 끌고 모았어요. 빈민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그 거지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성전을 동참할 걸 호소하고 이때 이제 이 사람들 어디로 이제 끌고 왔냐면 동로마 제국을 끌고 왔어. 그래서 동로마 제국 황제는 보니까 이제 얘네들가 안 되겠다, 빨리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죠? 룸셀주크 투르크. 룸셀주크 투르크한테 그냥 깨지고 들어온 거야. 그때 이제 은자피에는 도망가서 간신히 이제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투르크 군대에서는
십자군 무리를 한번 맞다가 벗죠. 그런데 이 십자군 무리가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숨 난 거죠. 근데 이 은자피에들가 이끄는 이 십자군은 엄밀히 말하면 십자군이 아니에요. 가짜 십자군이죠. 예. 그런데 나중에 정식적으로 이제 조직화된 이제 각국의 군대를 구성된 십자군들 맞으면서 이때 한번 싸우면서 깨지게 돼요. 이 트로크군이. 그래서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아, 이 그 십자군은 종전에 은자 피라도가 이끌었던 십자군하고 다르구나. 예. 자, 하여튼 그 은자 피라도의 이제 행동은 의도하지 않지만 일종의 트로크인들에게 뭘 줬어? 기만 전술? 그걸 준 거야. 예,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은자 피라도 군을 이제 격파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우르만 2세가 정식으로 조직된 정규군을 파견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인데, 자, 1차 십자군은 이제 룸세주크 트루크를 격파하고 그들의 수도였던 니케아를 점령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4개의 라틴 왕국을 만들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 뭐 에데사 109, 트리플 109,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 자, 그래서 1차 십자군 승리는 상당 부분 이슬람 국가의 분열 덕분이었다. 그러나 모술이 북시리아 통일하고 알레포의 아타베크인 장기가 에데사 백령을 점령하자 제2차 십자군이 조직되었다. 요 장기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그 나중에 장기 왕조라고 이제 세웠던 왕조인데 요 장기 인물이 이제 에데사 이제 백령을 정복하고 중동 지역을 이제 셀주크 투르크를 대신해서 큰 세워 부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부하 장수가 누구였냐면 살라딘이야. 살라딘. 그래서 살라딘이 원래 장기 왕조의 명령을 받고 파견된 부대들인데 나중에 독립을 하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아유브 왕조라고 이제 새로 또 왕조를 만들죠. 자, 하여튼 이 당시 이제 그 당시 장기가 에데사 백령을 정복하니까 아까 했죠 2차 십자군 전쟁이 조직됐죠.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독일 황제 폴란드 3세가 참전한 2차 십자군 완전히 실패이었다. 장기를 뒤이어 12살에 12세기 후반 그 이집트 시리아를 정복한 살라딘이 1037년 하티 전투, 이거 외워두시라고했죠. 하티 전투에서 승리해 예루살렘을 뺏었다. 자, 예루살렘을 다시 수복하기 위해 제3차 십자군이 조직되었으며 영국 왕 리처드 1세, 독일 황제 프리드 2세, 그다음 프랑스 왕 필립 1세 등 당시 유럽을 대표하는 군주들이 이에 참전했다. 그렇지만 3차 십자군을 얻어낸 것은 그냥 순례자들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통과해서 통행권이 고작이었다. 타협을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1198년 8월 15일 교황 이노키트 3세가 십자군을 촉구하는 칙령을 발표하면서 4차 십자군이 출발했죠. 근데 이제 4차 십자군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했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원래는 기독교 성지를 공격해야 되는데 빚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찌라시를 공격하고 찌라시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공격한 거야?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후 십자군과 제4차 십자군 수송했던 베네치아는 비잔티움 제국을 분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드 백작 보두행이 이제 주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그 4차 십자군 같은 경우에는 왕이 주도한 게 아니라 백작인이 그 밑에 제후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라틴 제국을 세웠다. 그 다음에 이제 5차 십자군은 이슬람 근거를 진 이집트를 공격해 초기에 다메이타를 점령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최종적으로 이를 탈환당하는 등 실패에 끝났다. 독일 황제 프리드 2세는 참여한 6차 십자군은 1229년에 협상을 또 예루살렘을 회복했지만 다시 좀 있다가 곧바로 이슬람 수종에 들어갔고요. 마지막 이제 십자군이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루이 9세. 루이 9세를 성인이래요. 성 루이 9세라고 하죠. 세인트 붙여서 그는 이집트를 공격했지만 포로가 되어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 그리고 나중에 티니지 원정에서 병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외에도 뭐 소녀 십자군 운동도 있었어요. 도중에 한 2번 정도. 근데 그건 뭐 그렇게 하다가 공격도 못하고 이제 잡혀가지고 포로신세로 떨어졌고, 자, 초기 십자군 성공은 교황권 강화에 일조했지만 그 다음에 1292년 나틴 왕국의 최후의 거점이었던 아크라가 이슬람 수중에 들어가면서 그 나틴 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나틴 제국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진 4개의 왕국을 얘기해요. 그 마지막 왕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크라가 이슬람 세력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십자군 전쟁은 종결됐다.
그래서 이제 1905년에 크레노몬 공의회에서 이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그 호소가 시작되어 약 200년간 계속된 십자군 전쟁은 최종적으로 실패에 도가면서 교황권도 실추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다시 한번 보죠. 자, 요번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잠깐만요. 뒤에 넘어가서 그 옆에 이제 5찬이 뭐 7찬이 8찬이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십자군 전쟁 결과를 좀 볼게요. 십자군 전쟁 결과 관련돼 갖고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기출 때. 자, 초창기 때는 전반기 때는 교황권이 신장됐죠.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4차 십자군 전쟁 때 이겼던 이노케티오 3세 때까지는 교황권 전쟁이었지만 나날이 이게 성공하지 못하니까 후반기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걸 주도했던 교황의 영향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도 추락했다. 자, 십자군 전쟁에 거친 동안 교황권 선정하고 왕권이 강화됐고요. 그래서 교황권 십자군 전쟁의 실패와 왕권의 신장과 왕권을 중심한 집권적 통일국가 형태의 추세에 쇠퇴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봉건 영주들이 전사를 하잖아요. 거기에다 또 전쟁 기간 동안 영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되면서 몰락을 하게 돼. 그리고 일본은 전쟁 비용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고, 그 다음에 도시상공업자의 특허증을 이제 갖다 팔고, 거기다가 이제 이슬람 세력부터 뭐가 들어오죠? 그 당시 하양 무기가 들어오죠. 하양 무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총포를 모장한 군인들, 보병, 용병들 이런 데 등장하니까 종전의 기사 중심의 어떤 싸움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돼요. 예. 그러면서 대규모 기사 공권 영주도 몰락을 하게 돼.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비군을 소용한 하양 무기를 무장한 상비군을 가지고 있는 왕권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되죠.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경제적으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이슬람교도의 빼앗긴 지중해를 회복하게 되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처음엔 콘스탄티노플이나 이슬람 세력이 뺏겼죠. 근데 이제 북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그걸 주도를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동방무역을 레반트 무역을 하죠. 이 동방무역은 중국이나 인도의 값비싼 재료 상품들 가져와서 어디에 갖다 파는 거야? 서유도에 갖다 파는 거야. 사치품들을. 예, 이거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유럽의 상공의 발달 촉진되었고 이는 도시의 발달을 가져왔다. 주의할 것은 유럽의 상공의 발달이 꼭 십자군 전쟁 때문에 발달한 건 아니에요. 예, 이미 예전부터 내재적으로 발달된 요인이 있었고 나중에 설명하지만 그것이 이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뭘 한 거야? 촉진된 거예요. 촉진. 자, 사회적으로 보면 상공업의 활동으로 이제 화폐 경제 발달 촉진되어 장원이 무너졌고 농노 해방이 가속화됐고 하역 도입으로 기사 계급이 올랐겠다. 자, 이거 외워두시겠죠? 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화폐 경제 발달 내용도 아까처럼 이게 십자군 전쟁 때문에 꼭 한 건 아니고 십자군 전쟁을 뭘 했다? 촉매제 역할을 했다. 네, 촉진시켰다. 이런 걸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자, 문화적으로 볼게요. 문화적으로 이제 좀 기억을 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요거 관련돼서니까. 자, 십자군 전쟁 이전에도 서유럽 세계와 이슬람 세계 이미 교류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1085년 에스파냐 왕이 이슬람 세계 지배했던 톨렌토를 타가면 이 톨렌토 여기 외워두셔야죠? 예. 그러니까 톨렌토는 그 당시 코르도바와 함께 그 당시 중심 도시였어. 예.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되게 발달됐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발달됐던 곳이 이 지역인데 그래서 나중에 스페인이 뭘로 유명하냐면 육군으로 유명해요. 이 사람들 육군을 되게 강하거든요. 그 중에 육군이 강했던 게 뭐냐면 강철 기술이 있었어. 강철 재련 기술. 그래서 토렌토 칼로 하면 되게 유명했어. 토렌토 칼이. 근데 이 토렌토 칼이 기술 어디에서 전수받았냐면 이슬람의 강철 기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전수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중요한 어떤 도시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 도시는 이슬람의 성진 학문이 유럽에 들어가는 창과되었고, 요때 대표적인 이제 철학이 무슨 철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 코르도바 교주국을 통해서 이슬람문이 유입됐다.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세기 르네상스라고요. 그래서 12세기 르네상스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다음 재정복 운동 이후에 이슬람 문화가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그 유럽사에게 전파되면서 형성된 그 르네상스, 12세기 르네상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4세기 르네상스 이전에 12세기 르네상스의 이제 어떤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코르도바 교주국을 통해서 이슬람 학문이 유입되었다. 7, 8세기 이슬람 세계 때 아랍어로 옮겨놓은 그리스 교준지 12세기 때 다시 라틴어로 번역됐다. 재수입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대표적인 사상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죠.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줬다? 스콜라 철학, 성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 요번에. 예. 자, 십자군 전쟁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그 스콜라 철학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이제 그 유럽에 영향을 주면서 무슨 논쟁이 났죠? 보편 논쟁이 났죠. 유명론하고 실존론 간의 실제론 간의 보편 논쟁이 일어났죠. 자, 십자군 전쟁은 선진 문화의 유입을 촉진했다. 가장 이슬람 세계의 선진적인 건축 기술을 배움으로써 유럽 세계의 거대한 성곽이나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십자군 전쟁으로 쌓은 경제적 부와 이슬람으로부터 들어온 그리스 로마 고조는 훗날 서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밑거름이 되었다. 자, 의의를 보면 뭐 중세 유럽 사회 붕괴 촉진, 십자군은 그 전체를 통해서 중세 유럽이 그리스도적인 통일체였음을 입증했고, 그 다음에 유럽 세계 생명력과 팽창력을 증명했다. 그래서 중세 초기 이슬람 세계에 일방적으로 밀렸던 것이 이제 유럽이 십자군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을 또 공설치하는 반격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상고문의 도시의 발달 볼게요. 예, 여기도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중후기 때 이제 상고의 도시 발달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상고와 도시 발달 보기 전에 그 당시에 그 이런 상고과 도시 발달의 기반이 됐던 것이 뭘까요? 발달에 농업의 발달, 농업 생산력이 증대해요.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11세기부터 해서 13세기 중엽까지 이 중세 사회가 이제 안정화되고 장원제가 안정화되면서 이제 농업 생산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산포제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이 끄는 쟁기 등등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잉여 생산물 등장하죠. 그 잉여 생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이제 다시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 간의 유통 경제가 연결되면서 원거리 무역권이 형성되죠. 그 지중해 무역권이니 북유럽 무역권이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예. 자,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근데 요걸 이제 내용이 좀 약간 빈약해갖고, 일단은, 먼저 우리 서양사 심화 교재를 좀 보고, 요 내용을 볼게요. 자, 서양, 심화 교재 283페이지 보세요. 283페이지. 자, 유럽의 이제 도시의 발달 볼게요. 네, 도시 발달. 자, 배경을 보면 지방적 규모의 상업과 원거리 통상무역. 아까 말처럼 잉여 생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거점 도시들이 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이 시장이 이제 형성하고 시장과 시장이 연결되면서 원거리 무역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되게 강조하는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그 확대와 발달과 원거리 무역을 이제 통상을 강조하는 학파가 무슨 학파냐면 유럽의 피레네 학파가 있어. 이 피레네 학파는 어떤 시대 공유할 때 정치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중세시대 도시경제 발달이 장원제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근대사에 넘어갔다. 이런 걸 강조할 학파가 피레네 학파야. 예. 그래서 이제 피레네 학파는 상업의 발자국 위에 근대가 형성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학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도시가 어떻게 해서 이제 발달했는가 이렇게 보면 초창기 민족이동기 그러니까 4세기에서 이제 9세기까지는 유럽 사회가 봉건화되면서 농촌 사회 변화 도시가 점점 쇠퇴했죠. 그래서 이제 주교 도시나 영주의 성체, 수도원의 소재지면서 도시의 역할만 했고요. 그런데 이제 11세기 이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도시가 이제 상업 도시로 바뀌게 돼요. 그 과정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뭐 전문적인 상인이나 수공업 집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주로 어디에 모여 사냐면 대개 보면 로마 시대 때 도시들은 보면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교통의 요충지에 있겠죠. 강이나 바다 이렇게 해서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도시도 있겠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 도시들이 상당히 커졌어. 근데 중세 초기 때 민족 이동기 때 이 도시들이 어떻게 쇠퇴되죠. 그러면서 이 도시 주변에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이 지배자들이 여기 주변에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블루크 성체를 쌓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살아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제 살고 있다가 점점 이제 아까 저 농업 생산이 많아지고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면서 잉여 생산물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상인 집단이에요. 이건 이제 전문 상인이 아니라 팔년 상인에서 이제 처음에는 봄에 그 농병기 때는 농번기 때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농한기 때 잠깐 이제 와가지고 상인 집단이 되는 그 상인들이 있어요. 계절 상인 집단. 이들이 이제 주로 어디로 가서 잉여물 생산을 파냐면 예전에 이제 교통 요충지였던 그러니까 그 당시 주변의 거주지나 이런 영제 성곽 밑에서 이제 물건을 팔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부 수공업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들이 뭐 하냐 수경지였어. 그냥 잠깐 있다가 다시 농사철 들어가면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장으로 돌아가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아예 거기에 거주한 사람이 등장해. 그래서 수경지에서 거주 등장했고 그리고 이제 인구의 증가, 순수 자원재 발달, 토지 보유하지 못한 농민들도 여기 주변에 막 모여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모여 사니까 이들을 또 보호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성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옛 성벽 주변에 또 새로운 성벽을 쌓아. 예. 그리고 나서 옛 성벽을 무너뜨려요. 그렇게. 예.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브루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부르주아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치권은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꽁운동이 나오죠. 사거나 매입하거나 강제로 뺏거나 그러면서 도시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야. 이런 과정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중세 도시의 특징 같은 거에는 그냥 각자 보시고 이건 강의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자치도시의 성장을 볼게요. 자, 아까쯤에 이제 이렇게 성장한 세력들은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일어나죠. 이걸 공허운동이라 하는데, 하나가 이제 북유럽형과 그 다음에 남유럽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북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는 대개 보면, 강제로 뺏어, 강제로. 그래서 봉건 귀족들에게 강제로 이제 뭐냐면 부자색들이 강제 뺏어가요. 자치권을.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북유럽 지역에서 상당수가 어떤 세력들이 많으면 성직자 제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의해서 이들은 군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뺄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남유럽 같은 이탈리아 이런 지역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주로 매입돼요. 자치권을 매입하거나 타협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들 이제 돈 많은 부자색들이 자치권을 매입을 하거나 타협을 해서 기존의 봉건귀족들 통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공동 지배자가 되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봉건귀족들이 뭘 가지고 있죠?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야. 두 가지 유형의 어떤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꼬문운동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넘버링 2번을 보면요. 방법은 시민계급들 중심으로 자치운동이 전개됐고 영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특허증을 사는 매입가, 무효를 통해 획득하는 그 투쟁 방식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은 자치도시 국가 유형과 자유도시 유형인데 자치도시 국가 유형은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나라죠. 영주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획득하는 그래서 국왕과 봉건 영주부터 완전 자립하고요. 자유도시는 저 독일 유형이죠. 이건 뺏는 방법이야. 근데 이제 이들은 봉건귀족들을 대항하는 과정에서 누구하고 결탁하냐면 황제권하고 결탁돼. 왜냐면 독일의 신성노마 황제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렇지만 실제로 이들은 자유권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 이들은 이제 그 제후 밑에서 벗어나서 황제의 등을 얻고 들어와서 자치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독일 황제는 영국과 프랑스의 그렇게 왕에 비해서 그렇게 간섭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치도시 국가, 자유도시형 국가, 북유럽형, 남유럽형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자치도시 국가는 남유럽형의 도시 국가고 자유도시는 북유럽의 도시 국가다. 자, 그래서 그 도시 국가의 이제 그 대표적인 정치기구는 시참사회가 있어요. 이거 좀 외워두세요. 그 시참사회는 도시의 그 행정기구 역할을 하죠. 주로 이 시참사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상인 길드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상인 길드. 이 상인 길드를 장악했던 사람들 뭐라고 하죠? 나중에 도시귀족들이죠. 일부 이제 도시귀족들이 이 시참사회를 장악을 했다. 그리고 자체적인 시민군도 보호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봉건법과 다른 도시법도 이제 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뭐냐면 선서를 통해서 이루어져. 선서나 계약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도시도 이 선서를 통해서 상호 원조 및 도시의 그 도시민이 복종하는 그렇게 서약 동체로서 자치 공동체가 형성됐다. 네, 서약 단체로서. 자, 그리고 이 권리는 특허창으로 문서화되는데 이때 특허창이라는 것은 봉건적 계약 문서예요. 그래서 이제 봉건 귀족 간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 특허장을 맺고 계약을 맺고 이 도시의 권리를 획득했는데 이 도시 내부 통제에 거의 완전한 권리를 행사했죠. 그래서 입법권, 재판권, 징세권, 예산권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왕과 제휴를 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고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독일은 좀 약간 자율권을 갖고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 지방에 있는 도시의 권한이 누구한테 통합됐죠? 예. 그 당시 이제 왕권으로 통합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도시가 형성되면서 원래 도시는 조그만 점에 불과했는데 이제 농촌사의 장원제를 무너뜨리고 도시에서 형성된 상품 경제가 결국에는 중세사를 해체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도시에서 주어진 자유는 근대 어떤 시민사회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되게 집단적으로 지휘적 특권이야. 집단에게 주어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도시 내 상업과 생산활동은 또 집단적인 보호와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는 거. 길드적 통제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한계는 특권의 자유를 독점해서 상당히 배타적 조직체를 형성했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단체죠? 길드라는 단체죠. 자, 그러면 이 도시의 경제의 성장, 도시의 성장, 중세시대 도시의 성장을 되게 강조하는 학파가 있어. 피레네 학파예요. 그 이들의 의의를 보면, 자, 일단은 그 비봉건적, 비농업적 사회세력이 등장했다. 부유주의 계층들이. 예전에는 봉건사회에서는 세 개의 계층만 있었죠. 기도하는 사람, 성직자, 싸우는 사람, 기사, 일하는 사람, 농민. 세 개 계층 외에 이제 도시가 성장하면서 하나의 계층이 더 성장했죠. 이게 시민계층, 부르주아죠. 부르주아. 그 다음에 종전에 그 장원을 지었던 간습과 다른 계약 사상이 출현됐고요. 시장 경제가 발달됐고, 그 다음에 도시의 발달된 상품화폐 경제가 결국에는 주변 농촌 사회를 해체시켜. 그래서 고전 장원제에서 순수 장원제에 넘어가고 결국에는 장원제를 해체시키죠. 네. 그래갖고 보통 봉건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주종제하고 장원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종제는 어떻게 해체됐죠? 중앙 집권이 강화되면서 영주들이 갖고 있는 국가의 권리, 그러니까 공권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공권들을 중앙 권력을 흡수 통합하면서 해체시켜 반면에 장원제는 이게 도시가 형성된 그래서 발달된 상품화폐 경제가 그 농촌으로 확대되면서 해체돼 나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농촌사회 해체를 촉진시켜 노역지대에서 화폐지도 전환을 했고 자급자족 농촌 경제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결국에는 농민과 영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관계, 경제 외적 관계였는데 점점 뭘로 바뀌게 되죠? 경제적 관계로 바뀌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에 들어가서 자, 이런 도시의 발달과 함께 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원거리 무역이 형성이 되죠. 원거리 무역이. 자, 그 원거리 무역 부분을 이제 좀 볼게요. 요것도 잠깐 이게 지도가 안 나와 있네. 네, 서양사 심화 규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296페이지 보세요. 자, 지방 상권을 연결시켜준 원권유 무역이 3대 무역권이 있어요. 중세시대 때.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북독일이나 이 발트해 연안 쪽으로 발달된 무역권 있죠. 이게 북유럽 무역권이야. 이게 북유럽 무역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샹파노 지방이나 그 위쪽에 프랑드 지방 있죠. 프랑드 지역, 뭐 영국 요쪽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죠. 북유럽 무역권이 이렇게. 그래서 발트해, 북독일, 프랑드. 특히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지역이 프랑드 지역이야.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이 프랑드 지역은 오늘날 어딜까요? 여기는 벨기에. 예전에 네덜란드 남부 지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어떤 거냐면 모직물 생산지예요. 그래서 영국하고 서로 연결돼 있어 경제적으로. 그래서 모직물을 그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양모가 필요하죠. 양모를 영국에서 얻어서 모직물을 생산하는 그런 장소가 프랑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위치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거리 무역권이 뭐냐면 요 동방 지역과 그 다음에 북이탈리아 연결하는 그런 무역권이야. 이걸 이제 지중해 무역권이야. 그래서 동방에 값비싼 그런 여러 가지 물건도 있죠. 향신료, 비단 이런 것들이 그 북이탈리아 도시로 와서 다시 어디로 저쪽 그 유럽 쪽으로 넘어가. 예. 그래갖고 이런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북유럽 무역권과 지중해 무역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내륙 무역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샹파누 지역에 있는 무역권이죠. 샹파누 지방. 이거 보이시죠? 네. 이 샹파누 지역은 앞에 이제 북유럽 무역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중해 무역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무역권이야. 내륙 무역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샹파누 지역에 샹파누 백작이 이 지역에 대규모 시장을 개설하죠. 이게 샹파누 대시인데 이 샹파누 대시가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기출문에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좀 뒤에 좀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내용을 일단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에서 자, 그 원거리 무역권의 대표적인 게 지중해 무역권인데 지중해 무역권을 주도했던 거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어떤 세력들이죠? 예, 일단 베네치아나 제노아, 피사 등등 이런 세력들 이탈리아, 북유럽 이탈리아 지역의 세력권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도를 했고 이들은 이제 동서무역, 레반트 무역을 했는데 되게 이제 물건들 보면 그 당시엔 상당히 비싼 거예요. 비싼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후추라든지 이런 비슷한 향신료, 그다음 견지물, 비단, 기금속, 사치품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서방의 모직물 이렇게 갖다 팔고 그랬는데 그다음 북유럽 무역권은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그다음 북부 독일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그게 뭐라고 했죠? 모직물이라고 했죠. 모직물. 요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일단 이제 옷감은 크게 지금이야 뭐 합성섬유 만들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 당시 정근됐을 때는 되게 세 가지 형태였어요. 하나가 모직, 네 가지나 마직, 그 다음에 면직물, 견직물 이렇게 있는데 모직물은 뭘로 만드냐? 양모로 만들어요. 마직은 뭐죠? 그 대마 있죠. 대마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뭉개가지고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통적으로 조선시대, 고려시대나 이런 때 못 먹고 못 살던 서민들은 마포를 입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면직은 뭘로 만들죠? 솜으로 만들죠, 솜. 솜. 그래갖고 이제 목화, 솜 이런 것들 이제 만들고, 그 다음 견직은 뭐예요, 이거는? 비단이에요, 비단. 근데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모직물이 주류였어요.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면직물이 주류였고, 자, 하여튼, 그 모직물은 이제 중심 도시가 프랑드 지역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원료는 처음에 영국의 남부산 양모였으나 12세기 때 시드교단이 영국의 북부와 웨일즈에 목양을 시작했고 그들의 양지에 양모를 공급하게 되어 그 당시 프랑드산 모직물은 가장 수요가 많은 수출품이 되었다. 그래서 이 프랑드와 잉글랜드는 서로 간의 경제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이게 나중에 무슨 전쟁이 또 원인이 되죠? 이 백년 전쟁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프랑드 지역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북부 연안 도시들. 주로 이제 루벡, 함부르크, 브루메, 단지니 이런 북부 연맹 도시들인데
이는 한자 동맹을 결성했고, 그리고 주로 이제 뭐 노브고로드, 스칸디아 반도, 런던 등의 활발한 교육을 종사했다. 그래서 이들은 독일의 항제권 약화로 자위상 함대와 요새 자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의 해외 상관을 두어 무역 활동의 거점을 삼았다. 독자적인 해군력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때 이제 주로 북유럽 무역권은 종전에 앞에서 이제 지중해 무역권이 사치품 위주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주로 교육품 공문의 비중이 컸고 직물, 포도주 같은 생필품 위주의 교육을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륙 무역권 볼게요. 내륙 무역권은 지중해 무역권과 북유럽 무역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무역권인데 이 내륙 무역권 왜 이렇게 발달이 됐냐면 요걸 좀 지리상에 이제 좀 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이 지중해 지역에서 제일 이제 편한 게 뭐냐면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갖고 여기에서 거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죠. 이베리아 반도 거쳐 대서양 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게 편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됐다는 거야. 예. 왜 안 됐냐면 그 이베리아 반도 잠깐만요. 자,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왜 안 됐냐면 여기 이베리아 반도 끝에 지브롤터가 있거든요. 지브롤터. 근데 여기 지브롤터가 있는데 여기 좁은 곳에 그 이슬람 해적들이 드글드글했어.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지브롤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 내륙수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북부 이탈리아, 남프랑스를 거쳐갖고 내륙수를 통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가 발달됐냐면 그 쌍파뉴 대시들이 발달한 거야. 예, 요 과정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쌍파뉴 대시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경기도 싹격자 서버는 좀 그렇게 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따로 정리한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몇 페이지 보면 299페이지. 이것도 이제 그 개론하고 서양 중세 사이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자, 내륙 무역권의 등장 배경과 이제 한계를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탈리아 상인대 수송이 어려운 지브롤터의 해역 부근에 해교들, 그러니까 이슬람 해적들이 많았고 비스케이만의 작은 폭풍들, 그 다음에 이제 내륙해운을 이제 이용을 하기 시작했고 등등 해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쌍파뉴 대신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쌍파뉴 100이 쌍파뉴 0에 이제 설치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쌍파뉴 대시의 설치 주체가 길드였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틀렸죠. 이건 쌍파뉴 100이 쌍파뉴 0을 중심으로 해갖고 만든 여러 시장들을 말해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도시에 이제 전기실을 개설했는데 그러면 쌍파뉴 100이 왜 그런 전기실을 개설할까요? 그걸 통해 시장세를 납부받으려고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쌍파뉴 대시에서 쌍파뉴 집안의 역할이 뭐냐? 시장 상가를 개설하고 질서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경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분쟁 해결을 위해서 재판관을 제공하고 그걸 또 벌금도 징수하고 이 벌금도 일종의 뭐냐면 수익원이에요. 한전상을 배치했어요. 한전상을 왜 배치했냐면 쌍파뉴 대시는 도매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각국의 시장 그 상인들이 와.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다르겠죠. 화폐 단위가.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주는 그런 역할, 한정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수료도 챙기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매상의 역할, 이렇게 있죠. 다양한 종류의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당이나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포기했다가 마지막 날에 거래 계좌를 통해서 합산해서 결제하고 해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쌍파뉴 대시는 견본시예요. 그러니까 이 견본시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도매시장인데 모든 그것을 갖다 파는 게 아니라 날짜별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어떤 데는 그 약초만 팔고요. 어떤 날은 뭐 여러 직물만 갖다 팔고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특정 상물을 거래하는 견본시다. 도매시장이다. 예. 그리고 요 과정에서 이탈리아 상인과 북방 상인들 교류가 일어났고 제휴들도 많이 이용한다. 예. 그와 관련된 또 서한도 편지도 있어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는 언급했는데 나왔는데
자, 그래도 이제 11세기 서유럽 전역에 전기 시간의 연결망이 형성되면서 샹파뉴 대시를 보고 아 이거 돈이 되는구나 생각해서 대제후들도 영진의 주요 도시나 장원에 전기세 유치를 시도한다. 그러니까 이제 쌍파뉴 대시 입장일 때는 경쟁자가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파뉴 대시의 세태의 한 배경이 돼. 자, 세태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일단 쌍파뉴 백장령이 왕령제로 편입돼서 시장세 너무 고액의 세금이 부과돼서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또 이탈리아 상인들이 더 이상 이제 쌍파뉴 시장을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갈렌서를 통해서 직접 부유지와 런던을 정기적으로 왕래하게 된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도 갈렌서는 뭐냐면 정통적인 이제 그 지중해에서 운영했던 선인데 범선과 함께 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돛대와 노를 같이 사용하는 선을 갈래선이라고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프랑들에 대한 국왕 필립 4세의 전쟁, 백년 전쟁. 그리고 아까 얘기했처럼 각제 상설시장으로 상권이 위축되는 이런 것들 등등해서 쌍파뉴 대신에 이제 쇠퇴하게 됐다. 그래서 쇠퇴 배경도 한 두세 가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도시의 성립은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얘기를 했고, 좀 쉬었다가, 길도 넘어갈게요. 예.